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재난안전연구원의 김대곤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에 앞서서 사실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임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금 지칠 시간도 되셨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교통지옥이 오니까 좀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가시지 않을까. 그러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자리를 채워주시면서 좀 깨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떨리긴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5m 앞에서 장관님 앞에서 제가 한 분을 딱 의자에 앉혀놓고 발표를 할 때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때보다는 조금 덜 떨리긴 하는데 한번 열심히,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조금 제가 이제 발표 순서를 짜면서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여러분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표 순서를 다 기억해서 지워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예전에 소방방재청 산하의 방재연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지금도 공무원 조직인데 이 공무원이 정직원이 5명에 불과했어요. 5명에서 시작을 해서 불과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한 100명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소방방재청 소속에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이제 이관이 되었고, 책임 연구기관으로서 이제 R&D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구성은 전형적인 방재 연구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연 재난 위주의 어떤 연구,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된 재난 정보 안전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3개 실이 R&D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기존에 있던 자연재난 쪽은 지진, 해일이라든지 태풍, 이런 것들의 어떤 관측 시스템, 관측에 의한 어떤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의 패턴이라든지 사회의 변화, 이 사회 변화 중에서도 복잡성이 증가된다는 특징은 이제 미래 사회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더군다나 그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라든지 ICT 어떤 통신 기술들이 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난관리 입장에서는 그런 복잡성을 저희들이 재난관리 기술 개발에서는 최대의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원시 시대에 있을 때의 재난은 특정 지역과 지역들이 연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어떤 피해로서 끝이 날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연결 기술들이 복잡해지고 이것들이 이제 초연결 사회라는 어떤 얘기까지 대두가 될 정도로 연결성들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지않은 그 앞전 과거 사례에서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해일이 원전 시설을 붕괴시켰고, 그 원전 시설에 의한 방사능 누출, 그 다음에 이 원전 시설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 확산이 되어서 글로벌적으로 원전 시설의 폐기까지도 이끌 수 있는 이런 연결성들이 굉장히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난 분야에서도 더 이상 이제 모니터링과 관측만으로는 한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재난들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 기술이 어떠한 재난을 도출해낼 수 있는 완성형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특정 형태의 재난들을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걸러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스캐너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고요. 그 리스크 스캐너에 대한 어떤 개발 얘기는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제가 어디 발표를 가면 말씀을 여쭙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래 재난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대부분 미래 재난 이꼴 SF 소설이나 어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공상 영화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 미래 재난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 외계인이 침공할까? 우주전쟁이 날까? 아니면 우리가 행성 충돌이 될까? 태양 폭발이 될까? 즉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이나 안정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보다는
나와 조금은 거리가 먼 얘기이지만 이것이 한 번에 굉장히 큰 위험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인식들이 기본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 재난은 상당히 우리 생활권역에 가깝게 접근해 있고 상당히 작은 규모에서부터 큰 규모까지 다양한 존재들이 우리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미래 재난을 예측한다는 것을 조금 스케일 다운해서 과연 어떤 재난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될까? 첫 번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재난, 흔히 얘기하는 홍수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그러니까 유형을 정립하고 그 유형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올 건지, 얼마나 크게 피해를 줄 건지에 대한 것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재난 형태입니다. 그런데 신종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유형도 막연하고 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암막에 있는 어떤 유형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재난에 있어서 첫 번째 있는 정의된 재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름 되면 대부분 어떤 재난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홍수, 집중호우, 가뭄, 폭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유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형들이 다만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것이 규명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종재난 같은 경우에는 유형도 머릿속에 없고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현재로서는 아주 암흑 속에 있는 존재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개연성이나 연속성들이 전혀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 유형들을 좀 유형화해보자. 어떤 나타나는 피해 형태가 아닌 원인 위주의 어떤 종류들을 좀 나눠보자고 하니까 이 사회에 미치는 재난 형태들이 자연과 자연에서 두 가지가 믹스가 되면서 나타나는 형태. 즉, 태풍과 집중호우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강풍에 의한 피해, 침수에 의한 피해, 그 다음 잘 알다시피 해일에 의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형태들, 즉 자연현상과 자연현상이 만나면서 더 큰 피해 형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과 자연, 즉 지금처럼 ICT 어떤 정보통신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고 이것들이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들을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초연결 사회들을 이끌어낸다고 하는데 그런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변화에 의한 재난 형태들, 그리고 이 기술과 자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기술과 사회 현상이 만났을 때 어떤 형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과 자연이 만나는 것들은 이제 원전이나 이 원전 시설들이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던 어떤 지리적 특성들. 왜냐하면 냉각수를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 그런 냉각수로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해양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원인적, 기술에 의한 원인에서 파생되는 재난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형화해서 우리가 좀 위쪽에 통틀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어떤 테러, 전쟁 이런 것들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들이 도대체 뭐냐? 이 원인들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를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 정보 습득 능력에서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접근을 한번 시도를 하게 됐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 화면창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R스캐너의 어떤 대시보드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각가지 이제 키워드 기반의 여기에 쓰이는 소스들은 뉴스와 논문과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어떤 전문 기술 정책 보고서랑 그다음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원 소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많이 언급되는 단어의 위주가 아니라 연계성이 갖고 있는 사건들에 기반해서 그 사건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이 리스크 스캐너에서 좀 탐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면 내에는 텍스트 마이닝이 빅데이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는데 사실 저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랭귀지 어널리스틱이나 빅데이터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재난관리 기본적인 요소에서 알고리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엔지니어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술과 합쳐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뭐 벌써 이제 거시적 환경 나오면 좀 대부분 재미없는 얘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큰 그림으로 보면 미시적이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근처에 있는 사소한 이야기 환경들을 보자는 거고, 거시적 환경은 이 사회를 큰 구분으로, 그러니까 경제 분야, 기술 분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 신문을 볼 때 카테고리 나누지 않습니까? 스포츠면, 사회면, 경제면, 이런 식으로 사회를 큰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 카테고리 분류 내에 들어오는 문서들을 나누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러한 거시적 환경에서 기존에는 이러한 거시적 환경이 전문가들의 패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또는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것들이 정론화되고 정책화되고 전략화되는 게 기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점쟁이가 점치는 거 또는 어느 유명한 예언가가 얘기하는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관점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자기가 전공한 전공 분야 외에는 경계를 넘어서서 볼 수 있는 이 초월성의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어떤 빅데이터 기술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 영역별로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분석관에게 제안해주고 그 연계고리들을 정보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생각을 해서 이 R스캐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보신 내용이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텍스트 마이닝 활용해서 뉴스나 웹 포털, 논문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사실 분석을 해보면 뉴스와 논문은 상당히 많은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들은 이미 좀 지나간 트렌드에 대한 분석 결과들이 나오는 시점이 시간차로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논문의 내용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공학 쪽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는 이상한 기호들을 쓰고, 사회학 쪽은 굉장히 말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이 논문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텍스트 마이닝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처음에는 비슷하게 인식 못하는 문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면서 많은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제된 내용들이죠. 기자분들께서 타임라인에 맞춰서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쓰기 논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사들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동시에 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들을 쏟아주기 때문에 여러 정보들을 연계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 소스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도출하고 그 이슈 내에서 또 어떤 연계성이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 키워드가 뜻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들을 이제 분석관들이 다시 재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재분석한 내용들이 영역에 정해지면 그 영역에 따라서 리스크들을 다시 더 세밀화해서 분야별로 리스크들을 더 세분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분석 결과들을 여러 전문가에게 다시 묻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묻는 과정을 어떤 온라인 자동 설문 기반에 의해서 다수의 미리 정해져 있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계층 분석에 의해서 최종적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리스크들을 분석해내는 기법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고 계신 리스크 어떤 접근법일 겁니다. 사업 분야별로도 그렇고, 이게 비단 재난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회사의 목적이 되면 그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분석도 될 것이고, 또는 특정 어떤 목적물에 대한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환경 분석도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통틀어서 환경 스캐닝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실현화해주는 기술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빈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뭐 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어쩌고 저희들 재난 분야에 많은 논란이 되는 얘기들을 좀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앞단에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얼렁뚱땅 좀 많이 넘어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재난과 관련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년 동안 그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위기 상황들, 근데 지금 이것들이 몇 달 뒤에 일어날지, 5년 뒤에 일어날지, 20년 뒤에 일어날지는, 그러니까 시간적 어떤 그 발현까지는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으로나 어떤 그 연계고리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수자원 공급 위기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물 부족이라는 얘기죠. 물 부족.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마시는 물, 뭐 생활 용수 이것들이 부족하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다수분들이 동의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 한국 사회는 엄청난 물 풍족 국가로 생각을 하시고 소비하시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1급수의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농업, 그 다음에 하수 처리, 그 다음 하천들, 환경들, 여기에서는 물 부족 현상들이 극도로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4대강 사업이니 뭐 하천 사업이니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은 아직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물 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태풍 홍수보다도 요즘은 태풍 홍수는 분명하게 임팩트는 있습니다.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 누구나 위험에 대한 인지가 쉽게 되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누구나 위험을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을 서서히 조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폭염과 가뭄일 수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은 내가 막상 수돗물만 마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금 여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내 생업에 연관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면 폭염과 가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폭염과 가뭄이 우리나라의 과거사, 재난 과거사에 보면 약 한 200년 주기로 극도의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구현이 되고 이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높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얘가 더 무서운 건 태풍과 홍수보다도 더 무섭다고 느껴지는 건 얘가 발현되고 나서 피해를 주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겁니다.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요소들이 도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한 그 현상들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권까지 미칠 수 있는 현상들을 도출해보자, 연결고리들을 찾아보자 해서 뭐 여러 가지 수질 오염이나 적조나 녹조나 폭염들에 의해서 공통된 어떤 사회 현상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것들을 이제 그 다음 단계, 이 정보들까지 제공을 해주는 것이 우리 R스캐너의 역할입니다. 분석관에게 이 R스캐너에서는 풍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정보들이 명확하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라고는 아직 R스캐너에서 규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문제가 있나 본데요. 예,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 백화점처럼 연결해주는 그 정보들 속에서 어떤 사실과 연결을 시켜줄 수 있나는 현재로서는 분석관들이 해야 될 몫인데 그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세밀화해서 좀 찾아보니까 4대강 유역 일대의 어떤 그 폭염에 의한 조류 오염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어떤 수치적 데이터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수치적 데이터에 의해서 지역별로 가뭄 판단 지수라든지 평균 기온 편차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쉽게 기존에 모아왔던 통계 DB들에서 정보들을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R스캐너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세밀화된 정보들을 연계시켜서 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재난연구원에서 미래 재난 시나리오라는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요것들은 일어난다의 확정보다는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와 관계 있는 유관 기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떤 대응 대책이나 또는 논의의 관점을 모아봅시다라는 차원에서 미래 재난 시나리오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재난 시나리오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강변의 어떤 여러 가지 4대강으로 인한 어떤 체류 시간의 증가, 이것들에 의해서 녹조의 발생 빈도 증가, 그 다음 폭염이나 가뭄이 더 늘어나면서 수량이 줄게 되고 이 녹조가 더 급증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생충과 미생물 여러 가지 어떤 균들의 어떤 그 서식 공간들이 확장이 되게 되고, 요것들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것이 최하류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때 전염병을 확산할 수 있는 균들의 어떤 재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건, 이것은 꼭 일어난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의 제시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AI와의 싸움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항상 많이 보시고 뭐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아직도 고민거리에 있는데, 놀랍도록 이제 조금 저희도 많이 놀란 건 이번에 일어난 AI가 철새 도래지, 철새에 의한 이동 감염 경로가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리스크 스캐너에 의해서 만든 시나리오들과 상당히 많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로 일치하게 됐고요. 요것들이 이제 그 유관기관들에게 상당히 많이 내용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녹조가, 우리나라에서만 녹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어마막대하게, 지금은 미세먼지가 포커스가 되지만 미세먼지보다도 더 많은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들이 중국의 녹조입니다. 이 중국의 녹조는 워낙 우리나라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방대한 녹조들이 바다를 건너 서해를 건너 우리나라의 인근 해역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 관측들이 합쳐지면서 앞전에 우리나라의 녹조 생산과 또 계절적으로 맞물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떤 그 해양 수산물, 식품, 요것들이 남해와 서해 쪽에 위치하게 되는, 양식장에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로 또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이번 AI에 관련해서 어떤 그 부탁이 들어와서 좀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리스크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연결고리들과 관련 있는 키워드, 그 다음에 사건들이 좀 발견이 됐고요. 요거에 의해서 한번 또 다르게 또 접근을 해본 건 뭐냐 하면, 철새 도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최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레저 문화 중에서 캠핑 문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족들이 뭐 200만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캠핑장으로 가는 차량과 인파들이 넘쳐나는 추세에서 과연 철새 도래지와 인접해 있는 이 캠핑장에 대한 안전 조치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까지를 저희가 한번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생된 AI가 발생된 지점들과 작게 빨갛게 지금 점으로 찍힌 것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있는 캠핑장의 위치입니다. 현재 이제 엄청나게 많은 캠핑장들이 지금 증가를 했는 상태고요.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치 정보들을 지도 위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AI가 발생된 시점과 장소들을 연결한 다음에 캠핑장 반경 10km 근처를 보니까 해당 좀 위험성이 높은 캠핑장들이 좀 발견이 되면서 여기에는 농식품부하고 몇 개 기관에다가 안전조치, 그 다음 몇 가지 절차를 진행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실질적으로는 그 빅데이터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들을 연결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클릭만 하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이 어디까지를 내가 제공을 받을 것인지, 그 제공받은 정보와 어떤 결과물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의 내 역할은 무엇인지,
이것들이 명확하게 좀 규명이 되고 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좀 결과를 내고 활용을 할 때는 좀 높은 효율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좀 잘 먹혔고 각 부처별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초기에 여러 가지 이 R스캐너를 이용해서 실패했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떤 그 VA 기법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예쁘게 이제 치장은 안 된 상태인데 요것들을 저희가 처음에 도출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다 한번 찾아보자. 한 번에. 왜? 빅데이터니까. 빅데이터는 한 번에 많은 걸 찾아줄 수 있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에서 갖가지 정보들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R스캐너에서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면서 결과를 어떻게든 도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도출된 결과가 짜잔하고 2주 만에 나온 그림입니다. 이게 분석을 시작하고 2주 만에 나온 그림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결론은 뭐냐면 내가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막연한 정보를 넣게 되면 결과도 막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건. 그러니까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후의 효과는 굉장히 방대할 수 있지만 처음에 접근하는 경로와 초기의 접근은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데이터를 끊어서 연결고리들을 찾아가는 단계를 좀 귀찮더라도 많이 작업을 해봐야 된다는 어떤 경험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경험은. 그래서 요 그림 이후에 이제 원래 나왔던 것들이 이제 요 형태입니다. 정제되고 연결되고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보면 뭐 좀 꾸미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한 것 같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서 어디 가서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위기 상황들을 많이 도출했고 이런 분석, 이거에 활용된 데이터가 엄청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 그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어떤 연구 결과 발표를 할 때 최종적으로 딱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저희 공공조직에서의 특징이. 그래서 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이 그림 보시고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그렇게 알겠어. 그렇게 너가 노력을 많이 했고 너가 엄청 많이 분석하는 건 알겠는데 저기서 무엇을 말할 것이냐. 초기에는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든은 빅데이터가 어떻게든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야 그 어떻게든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처음 도입을 하고 접근을 했을 때는 얘가 엄청난 만능의 키다라는 어떤 그 열혈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성을 차린 냉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력자다. 나의 조력자고 엄청난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만능 기능이다. 대신 비서는 결과를 줄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내 입과 내 그 머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상태에서 무리한 접근은 오히려 그 전체를 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얘기는 저희가 재난 분야에서 이제 항상 말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그 규명에 쓰이는 방법론이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앞선에 들어가는 그 얘기들이 인과지도.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인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떠한 일이 있으려면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발단이 있고 태초가 있을 거고 반드시 어떠한 우리가 지금 인지하지 못한 연결고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기법으로는 인과지도, 코주얼 루프 그리기나 또는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기법들이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과의 합쳐진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이 조금은 많이 구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스 코리아에서 세스 포럼을 하실 때 작년에도 와서 들었고 올해도 사실 이제 청중으로 와서 들으려고 했는데 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떤 발표를 부탁을 해주셔서 저도 기꺼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느낀 것은 기술적 얘기와 그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재 우리의 포지셔닝 리포트에 대한 개념의 어떤 전달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피와 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래와 같은 어떤 정보들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 이후에 현재로서도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저희는 R&D 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뭐 그 몇백억짜리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는 현재 여기까지 개발하는데 들어간 돈이 채 2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 2억이 되지 않고 이제 단계별로 한 5년간에서 최대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한 15억 내외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보강된 편도 아니고, 그다음 그 인력은, 이걸 분석하는 인력은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이 3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막대한 규모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한 번에 시도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별로 절차를 밟아 나갔을 때 어떤 결과, 그 이후의 효과, 그것은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고요. 그것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후에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어떤 좋은 데이터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세상, 정말 긍정적 초연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으로 이제 좀 재미없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